이 사람이야. 내가 만나는 사람. 그날 밤 남편은 낯선 여자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에 대한 공개적인 모욕이었다. 나는 식탁 위에 식어버린 음식보다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봤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제 끝났다. 하지만 끝나는 건 내 맘대로 되진 않을 거야. 그렇게 내 안에 무언가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눈물도 분노도 넘지 못한 그 선을 나는 조용히 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아내가 아니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한 가장 정밀한 복수를 계획하는 사람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1살이 된 조금은 일찍 어른이 되어버린 여자 유나입니다. 겉보기에 제 삶은 부족함 없어 보였을지도 몰라요. 넉넉한 환경에서 자랐고 말 잘하고 또렷한 성격에 하고 싶은 말은 언제나 조리 있게 전할 줄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겉모습일 뿐 그 안에는 수많은 단단함과 균열이 뒤섞여 있었어요. 어릴 적 저는 무언가에 빠지면 끝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 아이였어요. 책과 늘 가까이 지냈고 세상 모든 걸 논리로 이해하려 했었죠. 감정보다 이성이 먼저였고 그게 제 방식이었어요. 경제관념도 또래보다 훨씬 빠르게 자리 잡았습니다. 작은 용돈 하나도 이유와 근거 없이는 받을 수 없던 저희 집 규칙 때문이었죠. 어머니는 단호한 분이셨고 당연한 건 없다는 말씀을 늘 입에 달고 사셨어요. 그 말이 지금의 저를 만든 가장 중요한 문장이었다는 걸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알게 되었죠. 어머니는 계획적이셨고 아버지는 조용히 뒤에서 저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두 분은 이미 이혼하신 사이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두 분 중 어느 한쪽의 빈자리도 느끼지 못하며 자랐어요. 부모님의 과거를 처음 들은 건 사춘기가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젊은 시절 평범한 회사의 사원으로 만났고 서로의 성격에 이끌려 사랑하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배경은 이미 모든 걸 갖춘 집안이었고 어머니는 너무나 평범했기에 그 사랑은 결국 현실에 부딪혀 무너졌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결혼을 정리했습니다. 그런 집안에 들어가면 내 삶이 아닐 것 같았어. 그 말 한마디에서 어머니의 품위가 느껴졌고 삶을 꿰뚫는 감각이 엿보였죠. 그런데 삶은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두 분이 등을 돌린 직후 제 존재가 밝혀졌고 결국 손주가 귀했던 그 집안은 다시 결혼을 요구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관계가 결국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졌지만 그 끝은 다시 이혼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은 원수처럼 지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감정은 끝났지만 유나라는 존재 앞에서는 여전히 부모로서 함께였고 그 덕분에 저는 상처 없이 단단하게 자랄 수 있었죠. 아버지의 품은 늘 따뜻했고 어머니의 원칙은 날카로울 만큼 분명했어요. 그 두 개의 결이 다른 사랑 속에서 저는 누구보다 당당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렇게 잘 짜인 삶이 한순간에 휘어지기 시작한 건 누가 봐도 하찮아 보일 만큼 사소한 불안감에서 시작됐어요. 별일 아니라고 넘겼던 작은 기척이 결국 제 인생의 균열이 되었고 그 틈은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벌어지고 말았죠. 사람들은 이혼 가정에서 자라면 상처가 많을 거라 짐작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 이혼이 단단한 뿌리가 되어준 케이스였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이성적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웠고 무엇보다 사람은 언제나 선택의 결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배웠죠.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셨지만 제가 어떤 환경에서 더 바르게 자랄지를 아셨기에 더 나은 환경보다 더 옳은 선택을 택해 어머니에게 저를 맡기셨어요. 어머니는 절대 제가 부유함에 취하지 않도록 단단히 잡아주셨고 그 덕에 저는 어느 한쪽의 부재도 느끼지 않은 채 또래보다 훨씬 빨리 어른이 되어갔습니다. 나는 어릴 적부터 유난히 계약이라는 단어에 민감한 아이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좀 특이한 성향이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 모든 건
어쩌면 어머니의 영향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결과였을 것이다. 어머니는 내가 무언가를 원할 때마다 꼭 이렇게 물으셨다. 그걸 왜 갖고 싶은데? 그냥 갖고 싶은 거야? 아니면 꼭 필요한 거야? 그 단순한 질문 하나가 내 사고의 방향을 바꿔놓았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의 이유를 찾기 시작했고, 하나둘씩 작은 노트에 정리해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걸 손에 넣기 위해 어떤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도 적었다. 나만의 방식으로 조건을 만들고 그 조건을 스스로 이행하는 시기였다. 지금 돌아보면 그건 단순한 욕구 표현이 아니었다. 세상과의 첫거래 연습이자 나와 삶을 연결하는 첫 설계도였다. 그렇게 나는 내가 가진 것의 의미를 고민했고 그것을 얻기 위해 어떤 논리와 태도가 필요한지를 아주 어릴 때부터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갔다. 돈에 대한 개념도 자연스럽게 그 흐름을 탔다. 단순히 쓰는 것이 아니라 계획하고 축적하고 불려가는 자산으로 여겼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시작한 용돈 기록장은 아직도 본가 책장 어딘가에 잘 정리되어 있다. 그건 단순한 기록장이 아니라 나에게 돈이라는 세계를 처음 인식하게 해준 중요한 유물 같았다. 그 속엔 어린아이의 글씨로 꼼꼼하게 적힌 입출금 내역, 왜 그 돈을 썼는지에 대한 이유, 그리고 다음에 더 잘 쓰기 위한 다짐 같은 문장들이 들어 있었다. 이렇게 몸에 밴 습관은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기준이 되었고 삶을 이끄는 리듬이 되었다. 중학생이 되었을 때 방과 후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 겸 책 정리를 도왔다. 정식 아르바이트라기보다는 도서관 선생님이 내 성실함을 알아보고 맡겨준 일이었다. 그때 받은 소액의 봉사비조차 나는 허투루 쓰지 않았다. 절반은 저축 통장에 모으고 나머지 절반은 아빠와 약속했던 주식 공부용 투자금으로 따로 분리했다. 그 시절 아빠가 해주신 말씀이 지금도 또렷하다.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흐름을 잃는 눈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단다. 그 말이 참 멋지게 들렸고 어린 나는 그때부터 돈의 흐름을 읽고 싶어졌다. 뉴스를 읽고 그래프를 보고 기업 이름을 기억하려 애쓰던 그때의 나를 떠올리면 지금도 웃음이 난다.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었던 그 성향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성장의 한 부분이었다. 그 무렵부터였을 것이다. 나는 내 삶에 투자하고 내 선택에 책임져야 한다는 감각을 몸에 새기기 시작했다. 20살이 되기도 전에 또래보다 훨씬 뛰어난 재정 감각을 스스로 자각할 수 있었다. 급여를 받으면 반은 저축하고 나머지 반은 투자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다. 처음엔 숫자가 재밌어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숫자 뒤에 숨은 흐름과 원리를 읽는 능력이 생겨났다. 그렇게 체계적으로 자립해 나가는 동안 엄마는 한 번도 아빠의 직업에 대해 자세히 말해주신 적이 없었다. 단지 매주 일요일이면 어김없이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나를 찾아와 조용히 웃던 아빠의 모습만 기억에 남아있다. 아빠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알지 못했고 사실 궁금하지도 않았다. 내게 중요한 건 엄마와 함께하는 안정된 일상과 아빠와 함께 보내는 따뜻한 주말뿐이었다. 그렇게 나는 조용하고 안정적인 청소년기를 보내고 별 탈 없이 대학에 진학했다. 휴학 없이 성실하게 학교를 다녔고 졸업 후엔 또래들과 마찬가지로 직장에 들어가 바쁜 사회 생활을 시작했다. 처음엔 그 일상이 만족스러웠다. 규칙적인 시간, 익숙한 업무, 지친 저녁에도 어딘가 단단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그 일상의 틈바구니 속에서 나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품게 되었다.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 공유하고 싶은 미래가 생긴 건 내겐 꽤 새로운 감정이었다. 그 무렵 제 인생에 조용히 걸어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지금의 남편 재호였죠. 그는 저와는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AI 스타트업에서 개발자로 일하던 그는 늘 프로젝트에 치여 살았고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새벽까지 이어지는 야근, 번번이 밀리는 마감, 그 속에서 그의 일상은 집과 회사 두 곳으로만 제한되어 있었죠. 그 답답한 생활 반경 속에서 저는 오히려 안심이 되었어요.
이 사람은 적어도 바람은 피우지 않겠구나. 순수하고 안정적인 사람이라고 믿었죠. 그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었지만요. 연애 시절에 재호는 성실했고 일 외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데이트도 대부분 그의 스케줄에 맞춰야 했고 저는 그런 그를 이해하려고 했었어요. 그래도 함께 있으면 따뜻했고 대화가 깊었고 무엇보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느껴졌죠. 그런 시간을 쌓으며 우리는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냈고 어느새 결혼이라는 단어가 우리 앞에 자연스럽게 놓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게 순탄했던 건 아니었어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때론 싸우고 또 화해하고 심지어는 이별을 고민한 적도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쉽게 끝나지 않았어요. 마치 끈처럼 뭔가 우리를 단단히 묶어두는 감정이 있었고 그 끈은 결국 우리를 부부라는 이름으로 이어주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의외로 평화로웠습니다. 재호는 모든 과정에 성실히 참여했고 딱히 갈등도 없었어요. 하지만 시댁 쪽의 시선은 조금 달랐죠. 겉으로는 말 한마디 없었지만 제가 이혼 가정의 딸이라는 사실은 그들의 눈빛과 태도에서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거리감, 그건 엄마와 아빠도 눈치챌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였을까요? 상견례 날짜가 다가오던 어느 날, 저는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상견례 하기로 했어. 우리 둘만 예약하면 되겠지? 하지만 엄마는 단호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왜 너랑 나 둘만 해? 아빠도 가야지. 너 상견례잖아. 내 아빠가 빠지면 그게 말이 돼?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혼한 부모라면 결혼식이나 상견례에 한 사람만 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던 저로서는 너무도 낯선 말이었거든요. 그런 제 반응을 알았는지 엄마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엄마랑 아빠는 헤어진 거지 너랑 아빠는 아니잖아. 내 결혼인데 아빠가 와야지. 주눅 들지 마. 넌 멋진 아빠를 둔 딸이야. 그 말에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울컥하고 올라왔어요. 엄마의 그 한마디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저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는 선언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상견례를 단순한 가족 행사로 보지 않게 되었어요. 그건 내 삶의 정체성을 다시 마주하고 당당하게 내 편을 드는 자리였죠. 아빠는 당연히 참석하겠다고 하셨어요. 엄마는 결혼식 날 제 손을 꼭 잡고 입장하겠다고 말하셨고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부모님의 이혼 이후 처음으로 그분들이 서로에게 남긴 최소한의 존중과 배려를 진심으로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엔 언제나 제가 있었단 걸 그제야 또렷이 알게 되었죠. 상견례 날 아빠가 등장하자 공기의 밀도부터 달라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경계심은 아빠와 악수를 나누는 순간 서서히 풀렸고 특히 시어머니는 궁금함을 숨기지 못하며 말씀하셨어요. 어머, 정말 멋지시네요. 따님이 우아한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요. 아빠는 그저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그냥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절제와 품위가 가득 담겨 있었고 말보다 더 큰 존재감으로 자리를 채웠죠. 그 순간 저는 어떤 과시보다도 깊은 신뢰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재호도 아빠와의 대화를 즐겼어요. 둘 다 기술 업계에 종사하고 있었기에 생각보다 많은 공감대를 나눌 수 있었죠. 그렇게 상견례는 의외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었고 그날 이후로 저는 아빠를 조금은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결혼식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결혼 후 처음 2년 동안은 그야말로 꿈결 같은 시간이었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선택이 옳았다고 믿을 만큼 따뜻하고 안정적인 결혼 생활이었죠. 하지만 그 평온함이 영원할 거라 믿었던 건 결국 제 착각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연애 시절 자상하고 섬세하던 재호는 점점 무뚝뚝해졌고 대화는 줄어들고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애정이나 존중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걸면 짧게 대답하거나 아예 외면했고, 작은 문제에도 짜증을 내거나 집 밖으로 나가버리기 일쑤였어요. 애써 화를 누르고 대화를 시도하면 지겹다, 듣기 싫다, 는 말만 돌아왔고, 말끝마다 꼭 한마디씩 저를 긁는 비아냥이 따라붙었죠. 어느새 저희 부부는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지 않는 상태가 되었고, 사소한 오해도 풀지 못한 채 쌓여가는 생활은 제 숨을 점점 더 조이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느낌이 들면 사람은 체념하게 되잖아요. 저 역시 그랬어요. 그리고 체념은 분노보다 더 무서운 시작이라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처럼 별일 아닌 문제로 재호와 말다툼이 있었어요.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었고 더 이상 감정을 키우고 싶지 않아서 저는 먼저 고개를 숙이며 마무리하려 했죠. 그냥 넘기고 싶었어요. 서로 기분 풀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저녁을 함께 먹는 평범한 하루가 되길 바랐어요. 그래서 퇴근 시간에 맞춰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어요. 아침에 있었던 언쟁이 자꾸 떠올라서 오늘은 진짜 화내지 말자. 내가 조금만 더 참고 잘해보자. 라고 몇 번이나 되뇌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재호는 오지 않았어요. 연락 한 통 없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처음엔 야근인가 싶었고 혹시 아침에 다퉈서 기분이 나빠 일부러 그러는 건가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참았어요. 묻지 않고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밤 10시가 넘었을 때도 아무 연락이 없었고 식탁 위 음식은 식어가고 저는 밥도 먹지 못한 채 손만 조용히 맞잡고 앉아 있었어요. 그 순간 마음속에서 터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참자고 다짐했던 감정은 이미 오래전에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결국 전화를 걸었죠.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날따라 그 침묵이 더 분하고 더 아프게 느껴졌어요. 악에 바친 마음으로 네 번째 전화를 걸었을 때 신호가 끊기고 드디어 연결음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전화를 통해 들려온 소리는 내가 아는 그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낯선 여자. 신이 나서 웃으며 떠드는 여자. 마치 오랜 친구와 수다를 떠는 듯한 그 느긋하고 밝은 목소리는 이 상황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듯 했고, 전화를 받은 사실조차 모른 채 그는 남편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죽인 채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의 톤, 웃음의 간격, 어조의 부드러움. 모든 게 너무도 생경했고 동시에 너무도 익숙했어요. 그동안 나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아니 이제는 완전히 잊어버린 줄 알았던 그 다정한 말투와 자상한 눈빛이 타인에게 흘러들어가고 있었어요. 넌 진짜 예쁘고 부드럽고 천상 여자 같아. 여자가 너 같아야지. 너는 능력도 있고 똑똑하고. 그런 널 왜 내가 놓쳤을까? 나 결혼 잘못한 것 같아. 오래 사귄 죄책감 때문에 결혼했는데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 그래도 어쩌겠어. 당신이랑 당장은 결혼할 수 없었잖아. 그래서 당신한테 결혼하라고 했고 나도 참았어. 조금만 더 버텨. 이제 곧 우리 같이 살 날이 올 거니까.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내 발밑이 꺼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어요. 계획된 배신이었고 공공연한 모욕이었고 그 모든 것을 나 몰래 하니 나를 짓밟으며 진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아는 그 사람은, 내가 믿은 그 사람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아니, 처음부터 없었던 걸까? 그날 내 결혼은 단 한 통의 통화로 무너졌고 나는 다시 전혀 다른 전장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두 사람의 웃음 섞인 대화 속에서 그 여자의 입을 통해 제가 조롱당하는 순간, 순간적으로 심장이 내려앉고 전신에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어떤 건지 처음 알게 됐어요. 감정이 아니라 신체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말 그대로 저릿하고 어질한 상태에서 모든 퍼즐이 순식간에 맞춰졌고 오히려 초연해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이제 됐다. 더는 들을 필요도 들을 여유도 없었어요.
저는 전화기 너머로 소리쳤습니다. 좋겠다, 와이프 욕하면서 희덕대는 거. 재밌지? 너네 대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듣고 있었어. 이미 다 들통났어. 이제 당장 집으로 와. 설명해. 직접 내 눈앞에서. 그제야 두 사람의 대화는 뚝 끊겼고 몇 초간의 침묵이 흐른 뒤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죠. 야, 너는 이제 도청까지 해. 지겹다, 진짜. 그만해. 집에 가서 얘기하자. 교양 없는 짓 좀 하지 마.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전화를 끊었어요. 분노는 임계점을 넘었고 손끝까지 떨리는 몸을 애써 가라앉혔습니다. 2시간이 지나서야 재호는 집에 들어왔고 저는 그가 신발을 벗기도 전에 쏟아냈습니다. 들어올 얼굴은 있나 보네. 좋아, 이제 다 말해. 솔직하게. 내가 왜 이 집에 못 들어오냐? 너랑 연애하고 결혼하기 1년 전부터 만난 여자야. 너 아니었으면 걔랑 결혼했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숨이 막혔어요. 지금 뭐라고? 응. 너랑 연애 시작하기 전부터였어. 그리고 너랑 사귀면서도 계속 만났지. 미쳤니? 지겨워, 너. 넌 맨날 따지고, 목소리 높이고, 지가 제일 옳다는 식이잖아.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이혼 가정 출신에 아빠 있다고 뭐가 나아지냐? 뭘 해주냐고. 걔. 우리 회사 임원이야. 너처럼 딱딱하지 않아. 근데 가질 건 다 가졌어. 그 순간 제 속에서 뭔가가 뚝 끊어졌어요. 그래. 이제 다 나온 거네. 나는 이혼한 집딸이고 능력도 없고 주제도 모르고 따지는 여자고. 그 여자는 우아하고 똑똑하고 임원이고. 그래서 후회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내가 당당하게 바람 피운 걸 자랑처럼 말하고 있어? 그래, 나 후회해. 너랑 결혼한 거. 넌 숨통을 조여. 진짜 질린다. 그만하자. 그 말을 남긴 채 그는 또 대화를 피하고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그 순간 저는 알게 되었죠. 결혼 4년. 그 긴 시간의 믿음이 남편의 입으로 그리고 그 여자의 웃음으로 한순간에 모두 무너졌다는 걸요. 그 순간이었어요. 제 모든 자존감과 인내심이 한꺼번에 바닥을 뚫고 떨어진 건 이건 단순한 외도나 배신이 아니라 제 존재 자체를 조롱하고 부정하는 모욕이었죠. 남편이 아닌 인간 이하의 존재로 느껴질 만큼 그는 당당했고 뻔뻔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어요. 더는 이 결혼을 유지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이 뻔뻔한 두 사람에게 제 인생을 짓밟은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고. 하지만 계획에는 시간이 필요했고 증거도 필요했죠. 그래서 저는 묵묵히 그 집을 지켰어요. 이미 남편은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았고 간간히 옷만 갈아입고 나가는 생활이 반복됐기에 저 역시 그와 마주치는 일은 줄어들었어요. 시간이 흐르자 감정도 잠시 가라앉았고 그냥 남처럼 살까 싶은 생각이 스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런 순간마다 남편은 또다시 선을 넘는 짓을 하며 제 안에 화를 다시 불쏘시개처럼 지펴 올렸죠.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은 예고도 없이 집에 들어왔어요. 거실에 앉아 있다가 문소리를 듣고 일어났는데 문틈 사이로 보인 건 남편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오는 낯선 여자. 하지만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전화기 너머 웃음기 가득한 목소리의 주인공. 바로 그 상간녀였습니다. 두 사람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제 눈길이 거슬렸는지 재호는 짜증 섞인 얼굴로 입을 열었어요. 왜 그렇게 쳐다봐? 전에 말했잖아. 나 만나는 사람 있다고. 이 사람이야. 이제 그만하자, 좀. 순간 피가 거꾸로 솟구쳤고 저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야, 재호. 내가 드디어 미쳤구나. 상간녀를 집에 데려와. 너를 너무 과대평가했네. 진심으로.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나 지금 제정신이야. 술도 안 마셨고 말도 똑바로 하고 있어. 결혼 전부터 내 성격 너무 부담스러웠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따지고 모든 내가 옳다는 그 태도.
결혼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더 심해지더라. 나도 이제는 좀 처가덕 좀 보고 살고 싶어. 처가덕. 우리 집이 뭐 줄 게 없다고. 그래서 이혼하고 그 뻔뻔한 여자랑 미래를 그리겠다는 거야? 너 제정신 아닌 거 확실하네. 솔직히 말해서 너랑 있으면 아무 도움이 안 돼. 내가 인정받고 싶고 승진도 하고 싶은데 넌 발목만 잡아. 그리고 꼭 네 배경 아니더라도 이젠 너란 존재 자체가 지겨워. 제발 조용히 이혼 좀 해줘. 말문이 막힌다. 지금 바람핀 주제에 당당하게 이혼 요구하는 거야? 그게 사랑이야? 하, 꺼져. 그때 옆에 조용히 서 있던 상간녀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표정엔 전혀 죄책감이 없었고 오히려 우아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요? 어머, 저한테 말씀하신 건가요? 대충 들었는데 저 이 사람 회사 임원이거든요. 능력 있고 매력 있죠. 게다가 오늘 보니 제가 더 어리고 예쁜 것도 많네요. 어쩌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진심으로 그 철판 깐 얼굴을 보며 생각했어요. 역시 상간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얼굴에 철판 3장은 기본이어야 가능한 짓이구나. 상간녀의 뻔뻔한 태도에 말문이 막힐 정도였지만 제가 여기서 기세에 밀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조롱 섞인 말로 그녀를 내려쳤고 솔직히 마음 같아선 두 사람을 질질 끌고 나가서 바닥에 내리꽂고 싶었지만 알고 있었죠. 그런 짓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더는 이 사람들과 말도 섞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재호의 모든 행동이 제게 남은 애정마저 산산조각 내버렸고 이 결혼을 버틸 이유도 없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딱 잘라 말했어요. 그래. 더 말하면 나까지 똑같은 사람 되는 거잖아. 좋아. 이혼하자. 서류 준비해와. 그깟 이혼하자. 제 말을 들은 두 사람은 예상치 못한 쿨한 반응에 표정이 확 밝아졌죠. 숨길 수 없는 안도와 희열. 그리고 재호는 문을 나서며 마지막 찌르기를 남겼어요. 너 진짜지. 말 바꾸기 없다는 거지. 언행일치라며. 그거 지켜. 그들이 나간 뒤 거실 한복판에 혼자 남은 저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을 정도로 황당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모든 감정이 초연하게 정리되었고 이제 정말 끝장을 보겠다는 생각만 남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칼날을 벼르듯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늘 분석과 관찰에 강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모든 퍼즐을 하나씩 맞추기 시작했고 그 속에 두 사람을 빠뜨릴 함정도 함께 설계했죠. 재호는 이혼을 요구한 뒤로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저는 그 틈을 타 집 비밀번호를 바꾸고 혼자 지내기 시작했어요. 피해자가 왜 숨고 움츠러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그 순간부터 완전히 사라졌죠. 그리고 어느 순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말을 꺼내기도 전에 울음이 터졌고 목소리만 듣자마자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엄마는 당황하면서도 조용히, 아주 조용히 제 말을 다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다 듣고 나서 결단을 내린 듯한 단단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유나야, 잘 들어. 너 아빠 직업 그동안 왜 제대로 얘기 안 했는지 궁금했지. 응, 근데 엄마, 이 얘기 아빠한테는 하지 마. 나 너무 창피해서 아빠까지 알면 진짜 못 버틸 것 같아. 아니야. 이럴 땐 아빠가 나서야 해. 그 남편, 그 회사. 내 아빠가 만든 회사야. 창업주라고. 뭐, 그래. 그냥 돈 많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그 이상이야. 지금은 운영에서 손 뗐지만 아직도 대주주고 의결권 행사도 하고 계셔. 이번엔 아빠의 힘을 빌릴 차례야. 복수하자. 제대로. 말도 안 돼. 기억나니? 아빠랑 내가 처음 만난 곳. 바로 그 회사였잖아. 그때 아빠는 평직원처럼 들어갔지만 사실 그 회사의 설립자였고
이후에 사업을 확장해서 엄청난 성공을 이루셨어. 순간 모든 게 정지되는 것 같았어요. 평생 궁금했던 아빠의 정체, 겸손하다는 이유로 감춰왔던 그 진실, 그리고 지금 그 진실이 복수의 칼날이 되어 제 손에 쥐어진 거죠. 운명이라기엔 너무 정확했고 하늘이 내게 건넨 마지막 칼 같았어요. 저는 엄마의 말을 듣고 처음으로 웃었어요. 잔인하고 서늘한 웃음이었죠. 그래, 이제 제대로 시작하자. 나는 5번째 걸려온 전화를 한참 바라보다가 여유 있는 말투로 받았다. 왜? 이제야 상황 파악 좀 됐어? 나랑 통화할 마음은 좀 들었고 그의 대답은 한참 뜸을 들이다 흘러나왔다.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말해봐. 다 말해. 아까 말했잖아. 그게 다야. 사실 그대로. 너 기억나지? 결혼하던 날 내 아빠 보고 멋지다고 했던 거. 그때 이미 대단한 사람이었고 지금 은퇴해도 여전히 대단한 사람이야. 너 따위야 종이처럼 접어날릴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 아니, 지금 회장도 아닌데 어떻게 사람을 하루아침에. 우리 아빠가 만든 회사야. 회장이 아니어도 최대 주주야. 결정권자란 말이지. 이사회에서 내 집 다 보고받고 내가 겪은 일까지 다 전달했어. 아빠가 말하더라. 가만 안 두겠다고. 그래도 회사랑 사생활은 구분해야지 감정으로 사람 자른 거야. 야, 우리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 감정으로 움직이는 분 아니야. 너랑 그 여자 2사람 정보 다 수집했고 근태며 성과며 다 분석했어. 결론? 더럽기 짝이 없더라. 정리할 이유는 넘치도록 충분했어. 그럼 그 여자까지. 그래, 그 여자. 털어보니까 뭐 먼지더라. 어린 나이에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부터 이상했지. 넌 단순히 질투만 한 거였냐? 내 머리로는 한참 모자랐던 거야. 이제 너희 둘이서 알아서 해. 나는 그 관계에서 완전히 빠질 테니까. 근데 하나 기억해. 2사람이 저지른 그 불륜. 책임은 져야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그 말을 끝낸 뒤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는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못했다. 그냥 묵묵히 내 말만 듣고 있었지. 그리고 한참 뒤 조심스럽게 묻더라. 그럼 왜 지금까지 이 얘기 안 했어? 내가 그렇게 대단한 줄 몰랐어. 그런 사람이면 나도 다르게 생각했을 텐데. 그제야 깨달은 듯한 태도. 후회를 담은 말투. 착한 척, 순한 척. 지금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건지. 역겨웠다. 당연히 나는 미동도 없었다. 냉정히 전화를 끊었고 그 후 모든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재밌게 지켜보기만 했다. 하루아침에 잘린 남편과 상간녀의 스캔들은 금세 회사 안팎으로 퍼졌고 징계위원회까지 소집됐다. 단순한 해고로는 안 된다는 판단하에 남편은 다시 불려 들어갔고 그 자리에서 모든 경위를 조사받은 후 징계 조치까지 추가로 받게 됐다. 내가 따로 힘쓴 것도 없었다. 그저 진실을 말했고 상대가 자초한 결과였을 뿐이다. 그리고 나는 드디어 끝을 봤다. 멋지게, 잔인하게. 그 어떤 피도 묻히지 않고 깨끗하게 말이다. 결국 남편은 회사 내풍기문란과 이미지 훼손이라는 이유로 징계를 받고 퇴직금에서 손해배상을 공제한 채 쫓겨나듯 내쳐졌다. 상간녀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그녀가 빠르게 승진했던 배경에 대한 내부 조사가 이루어졌고 결국 거액의 뇌물이 오갔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해고는 물론 회사 차원의 소송까지 엎친 데 덮쳤다. 그토록 뼈를 묻고 싶다던 회사에서 단 하루 만에 발길조차 끊기게 만든 건 다름 아닌 본인들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다. 나는 그 광경을 조용히 그러나 통쾌하게 지켜보며 이제 나의 일 법적 응징을 시작했다. 회사에서 벌어진 일은 회사가 책임질 문제고 그들이 나에게 했던 파렴치한 행동들에 대한 법적 책임은 내가 반드시 묻기로 한 것이다. 이혼, 물론 진행했다.
다만 조용히 넘겨줄 생각은 없었다. 이혼 요구를 하며 불륜 사실까지 당당하게 말하던 남편의 육성이. 그대로 담긴 녹음 파일은 내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나는 곧바로 변호사를 찾았고 남편의 명백한 유책 사유로 이혼 소송을 접수하는 동시에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병행에 들어갔다. 기혼자임을 알고도 관계를 유지했다면 소송 가능성은 높습니다. 변호사의 말은 냉정하면서도 확실했다. 나는 더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렇게 두 건의 소송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평소엔 연락 한 번 없던 시어머니였다. 아휴, 다현이니. 그동안 얼마나 소갈이했겠니. 우리 아들놈이 정말 못났다. 정말. 내가 다 미안하다. 그동안 내가 너한테 너무 모질게 했지. 다 잊고 얼굴 보고 얘기 좀 하자. 나는 웃었다. 어이없다는 웃음이었다. 왜요? 이혼 가정 출신의 개천에서 용난 딸일 때는 그토록 탐탁지 않으시더니 이젠 회장 딸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안쓰럽고 대견하신가 봐요. 저 어머님과 얼굴 보고 이야기 나눌 정도의 사람 아닙니다. 그쪽 아들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하는지 어머님도 지켜보시죠. 그 말에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했고 나는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가장 가소로운 건 그 다음이었다. 내가 응답하지 않자 시어머니는 기어코 나의 엄마에게까지 연락해 상황을 풀어보려 했다. 그저 웃음만 나왔다. 그 뻔한 속셈이 너무 잘 보였기 때문에 뿌리부터 무너진 관계를 이제 와서 손으로 매만진들 소용이 있을까? 이제 판은 뒤집혔다. 게임은 내가 주도한다. 그날 시어머니는 전화를 들고 무작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건 이미 진 게임이었다. 엄마가 누구신지 그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몰랐던 모양이다. 엄마는 나보다 훨씬 냉철하고 단호한 분이었다. 목소리 한 줄 흐트러짐 없이 시어머니의 헛된 희망을 완벽히 짓밟아 버렸다고 들었다. 사람을 잘못 봤네. 나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다. 지금이라도 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후련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더 흐르고 모든 게 물거품처럼 사라졌을 때쯤 그 사람 전 남편은 슬그머니 집으로 기어들어왔다. 이게 뭐야? 너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짐을 챙기고 있던 나를 붙잡으며 그는 당황한 얼굴로 물었다. 이혼 안 한다고 했잖아. 그땐 내가 진짜 미쳤었어. 잠깐 정신이 나갔던 거야. 나는 웃음조차 나오지 않았다. 애초에 상간녀를 데리고 와 이혼을 요구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돌아가자고 한다니. 너랑은 이제 못 살아. 이 집 받아줄게. 재산분할로 받으면 되니까. 이제부터는 너 알아서 해. 내가 몰랐잖아. 이렇게 대단한 집딸인 줄. 너도 너무하잖아. 난 반성하고 있어. 그딴 후에 내 손으로 다 망쳐놓고 무슨 소용인데. 나는 냉정하게 잘라 말했다. 그는 울먹이며 소장도 받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했지만 그 순간 나는 그저 연기처럼 보였다. 그때도 똑같이 연기 잘하더라. 바람도 연기고 후회도 연기지. 나는 조용히 짐을 챙겨 엄마와 함께 살던 그 따뜻하고 익숙한 집으로 돌아갔다. 모든 걸 정리하고 나니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가벼워졌다. 이혼이란 말이 이토록 해방감을 줄 수 있다니. 이게 진짜 자유라는 걸 그제야 느꼈다. 그 후에도 전 남편은 집요하게 연락을 해왔고 애원하고 매달렸다. 하지만 이미 떠난 기차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몰랐다. 결국 법적으로도 완전한 끝이 내려졌다. 이혼이 성사되었고 나는 더는 그 사람과 아무런 관계도 없었다. 이제부터 나는 나를 배신한 사람들 대신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갈 시간이었다. 웃긴 건 전 남편이 끝까지 뭔가 막연한 희망을 품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나는 당연히 그가 대리인을 선임해 법적으로 적극 대응할 줄 알았지만
그는 그냥 묵묵히 소장에 응하고 내가 요구한 절차를 그대로 따랐다. 결국 이혼은 나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빠르게 정리되었다. 결과적으로 그는 이혼조차도 기세에서 밀린 것이었다. 그리고 전 시댁 사람들은 우리가 이혼을 한 후 마치 모든 걸 다 잃은 듯한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 이제 와서야 제대로 알았다고.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후회스럽다고. 하지만 늦은 깨달음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걸 그들은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들과 어떤 인연도 책임도 느끼지 않았다. 아마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할 건 상간녀의 말로였을 것이다. 그녀는 결국 본인이 만든 판에서 스스로 무너졌다. 불륜으로 엮인 커리어는 회사 내부 조사를 통해 부정 승진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고 나는 그녀를 상대로 정식으로 상간 소송을 진행했다. 동시에 회사 측도 비리 정황이 명확해지자 그녀를 상대로 형사 고소까지 하게 되었고 그녀는 그 후로 법정과 사무실 사이를 오가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처지가 되었다고 들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녀는 딱 한 번 나를 찾아왔다. 정말 간절해 보였다. 뭔가 도움을 받고 싶었던 눈치였다. 하지만 나의 대답은 간단했다. 당신은 그날 내 집까지 당당하게 들어올 만큼 철면피였잖아요. 이제는 당신 혼자 책임지세요. 그렇게 말한 후 나는 조용히 자리를 떴다. 상간녀는 나를 통해 용서가 아닌 선택의 대가를 배웠을 것이다. 그것이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정당하고 확실한 복수였다.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었죠. 서로를 그렇게 끈끈하게 믿고 절대 떨어질 일 없을 것 같던 두 사람은 모든 진실이 드러난 후 결국 산산이 부서져 헤어졌다고 해요. 그 누구보다 뻔뻔했던 남편과 상간녀는 결국 법적인 책임까지 모두 떠안으며 업계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었고 어느 곳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신세가 되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참 우습게도 그 모든 대가를 치른 후에야 남편은 이제와 다시 시작하고 싶다며 뒤늦은 후회를 입에 담더군요. 하지만 이미 그는 저와 관련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고 그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기에 냉정하게 그 손을 놓아주었어요. 이렇게 전 남편, 전 시댁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낸 후에는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후련했고 그 어떤 말보다 통쾌했죠. 지금 저는 여전히 회사를 잘 다니고 엄마와 함께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빠가 저에게 조금은 색다른 제안을 하셨어요. 이제 다 알게 됐으니 아빠 회사로 와볼래? 처음부터 배우고 스스로 성장해봐.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처음부터 제대로 시작해야 해. 그 제안은 어쩌면 저에게 가장 필요한 변화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기로 결심했고 지금은 낯선 분야 속에서 하나하나 배우며 열심히 적응해 가고 있어요. 물론 쉽진 않지만 매일이 새롭고 제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조금씩 자라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이제는 언젠가 저도 아빠처럼 당당하게 회사를 이끄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작은 목표도 품게 되었고요. 이제 저는 그 지난한 결혼 생활과 모든 상처를 뒤로한 채 제 이름으로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전 남편도 전 시댁도 상간녀도 이제는 제 삶과 아무 관련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앞으로 더 이상 과거에 붙들리지 않고 진짜 제 몫의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 일이 저에게 남긴 건 상처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일종의 계약이라는 그리고 그 계약의 본질은 신뢰라는 걸 절절히 깨닫게 해준 강렬한 교훈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알게 되었어요. 가족이라는 단어도 종이 한 장 위에 적힌 관계가 아니라 끝까지 서로를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에게만 어울리는 이름이라는 것을요. 여기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누구보다 당당하게 그리고 조금은 더 지혜롭게 살아가려고 해요.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삶을 살 줄 알았습니다. 부족함 없는 환경에서 자라고 엄마의 사랑과 아빠의 지원 속에서 바르게 자라왔기에 제 인생은 안정적이라 믿었죠. 사랑을 했고 결혼을 했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배신당했습니다. 함께 웃고 미래를 꿈꾸던 사람이 다른 여자를 선택하고 그 여자는 뻔뻔하게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화가 치밀었고 눈물이 나왔고 심장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결국 저는 차분히 그리고 단단하게 대응했습니다. 싸움 대신 전략을, 분노 대신 이성을 택했죠. 그 결단이 결국 저를 구했습니다. 저는 용서보다 더 강한 자기 존중을 택했고 저를 짓밟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되갚아주지 않으면서도 분명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됩니다. 진짜 강함은 침착함에서 나온다. 누구나 분노할 수 있지만 감정을 조절하고 이성적으로 싸우는 사람이 이깁니다. 사랑은 변명이나 핑계가 될 수 없다. 배신은 선택이며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가족이란 피로 맺어진 존재만이 아니다.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입니다. 여성은 결코 약하지 않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여성은 누구보다도 단단하고 멋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무너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서야 할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누구를 탓하느냐가 아니라 나를 어디에 세울 것이냐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자기 존엄을 되찾고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한 한 여성의 성장기입니다. 그녀는 상처 위에 성장을 더했고 배신 위에 믿음을 다시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다시 웃고 다시 일하고 아빠의 회사를 통해 새 출발을 하며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과거는 잊지 않되 그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 잠시 멈춰 생각해보는 계기, 혹은 바쁜 일상 속 따뜻함이 되어 주었다면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구독은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따뜻한 다리 역할이 되어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고 행복한 일들로 가득한 나날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